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원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괜찮죠? 이름이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성 빼면 원빈입니다. 옛날에는 이름 잘 졌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친구가 뜨고부터는 옛날에 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잘 졌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 배우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빈자 돌림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오늘 제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90분 또는 2시간 정도 준비해 오는데 오늘 뭐 1시간 50분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할애가 된 것 같은데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게 되기 때문에 뭔가 몇 가지는 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양 철학 유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법을 공부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한 3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한산해전을 봐라. 우리는 50여 척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70여 척이 넘었다. 한산해전은 잽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우리는 10여 척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130여 척이 넘었다. 근데 이제 명량해전 경우는 되게 300여 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특히 때 명량해전은 이게 너무 불가사의한 해전이에요. 10여 척을 가지고 130여 척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명량해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설화, 신화화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수군 함선 척수 10여 척은 고정되고요. 일본 수군 함선 척수가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안일에 300여 척이래, 안일에 500여 척이래, 600여 척이래, 1000척이래. 우리는 10여 척. 여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바라다보는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 장수라 그러면 10여 척을 가지고 130척과 싸워 이긴 것보다는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 500여 척, 1000척 이 열세의 갭이 크면 클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훌륭한 리더요 장수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님 가리키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명량해전만 우리가 수적으로 잡고요. 나머지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순신 장군님 그러면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로 되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 접한 그 해전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명량해전만 열세예요. 제가 병법을 공부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금방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시각이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구분되십니까? 요것만 하나 딱 가지고 계셔도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님 일당백하는 그런 무협지의 주인공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분 할 수만 있다면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뭐 영화, 드라마, 소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공부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새롭게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0분 동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특히 이제 철학, 병법을 공부한 그런 시각으로 이순신 장군을 한 30여 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하고도 제 전문 분야는 병법과 리더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관점 바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또 오늘 리더십이 이제 본 그 주제이기 때문에 리더십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적어도 이순신 같은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요 4가지 정도의 핵심 자질은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결론 부분은 이순신 생태계, 요것도 조금 그 생소한 표현인데 요걸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점을 확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님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분 할 수만 있다면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였다. 바로 증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1592년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이는데요. 제1차 출동,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날 발발하는데 한 20여일 동안 준비를 해서 5월 초에 첫 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다에서 일본 수군과 이제 해전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1차 출동에서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단순하게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만 평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옥포해전 91대 30, 하포해전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우리가 훨씬 많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당백하는 한산해전, 명량해전처럼 맨날 열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객진, 용전분투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한,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제가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제가 처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본 이 내용은 정반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옥포해전에서만 4척 살아남고요, 나머지 모조리 전멸입니다. 제1차 출동에서 3번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일본 수군의 함선 44척을 격파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요, 전무 44대 빵.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데이터를 처음에 딱 보면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진왜란 그 4차례 출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2차 출동을 가봤어요. 1차 출동 5월 초에 나가고요, 2차 출동 6월 초에 나가고요, 3차 출동 7월 초에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한번 한 일주일 동안 싸우면 들어와서 또 준비해가지고 또 나가고, 대개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자, 6월 초에 나가서 2차 출동 때 4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함선 척수만 비교해 보세요. 사천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항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조금 더 많거나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4번의 해전에서 역시 조선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함선 72척을 모조리 격파해요. 조우한 72척을 단 한 척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다 격파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선 수군의 함선 피해 전무. 그러면요, 1차, 2차 출동 합치면 우리는 일본의 함선 116척을 격파하는데 우리는 빵척이에요. 116대 빵. 빨리 가볼까요? 3차 출동.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한산대첩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척수면에서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내 앞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은 자꾸만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는 줄이려고 그러고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는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도 한산해전도 조선이 불리한 해전, 열세한 해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봤더니 뻥입니다. 한산해전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 해전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해전을 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하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 한산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한산해전을 하기에 앞서서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분이 고민한 건 이길까 질까가 아니에요. 이분이 고민한 건 저 배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들까지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한산해전도 보면 원래는 그 거제대교 밑에 있는 견내량이라는 좁은 포구에 70여 척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을 공격하면 싸우다 불리하면 이놈들이 배를 포구에다 대고 육지로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 빈 배만 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얘네들을 유인해 낸 거예요. 한산도 앞 옆에 넓은 바다로 유인해 내서 거기에서 이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그야말로 1대1 맞짱을 떠서 73척 가운데 59척을 격파 및 납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산해전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지 열세한 해전이 결단코 아니었다. 한산해전에서도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 전무입니다. 안골프해전 전무. 3차 출동 때 조우했던 79여 척을 격파하고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단 한 척도 격파가 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누적하면 195대 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출동이에요. 부산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4차 출동 때 부산포 해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산포 해전 승전 기념일이 부산 시민의 날인 건 아시나요? 처음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부산포 해전 승전 기념일이에요. 그게 부산 시민의 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8월 29일 날 여수에서 출발해 가지고 노를 져서 여기 지금 총 동원된 것이 180여 척이잖아요. 사상 최대 함대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함선을 다 끌고 여수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산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앞에 뭐 몇 척은 부산포 입구에 있는 조우한 얘네들 깨부트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산포를 딱 들어갔더니 470여 척이 부산포에 쫙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부산포 해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실상부한 해전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이 아니에요. 470여 척의 일본 함선들이 바다로 안 나와요. 그냥 포구에다 정박시켜 놓고 거꾸로 조총이나 활을 들고 뒷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공격하는 양상이 되고요. 조선수군은 들락날락 하면서 바다에서 싸우는 보통 사격전이에요. 이게 지금 원거리 사격전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포 해전에서 보면 처음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함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싸운 해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척수는 훨씬 많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제4차 출동 때 우리는 일본의 함선 134여 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 역시 전무. 그러면요, 임진왜란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우리는 일본의 함선 330여 척 이상을 격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빵척 330대 빵. 그러면 여러분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역사 지식, 국사 지식을 쭉 동원해 보면 이 330대 빵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돼요? 일단 박수를 한번 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뭐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인 뭐 1번 아닙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30대 빵.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온갖 생각이 다 나실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하늘에서 내린 군대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되게 이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조선을 침략한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 대마도에서 부산포까지 약 16만 명 지상군을 배를 통해서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 전투함이든 수송함이든 옛날에는 수송선에 전투 병사들이 타면 그게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몇 척이나 될까요? 일본 수군 함선 세력들이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500여 척에서 1000척이에요.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조선 수군의 전투함 작은 배는 빼놓고 거북선, 판옥선 다 끄집어내면 쓸만한 게 한 70여 척 정도 돼요. 만약에 일본의 함선 70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조선의 함선 7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70척과 700여 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을 뛰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리더 이순신은 자신보다 조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여러분 병법이에요. 이게 수군 장수들이 평소에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병법이고 전략이고 전술이고 리더십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와,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실력 있는 리더였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암만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 함선이 330여 척 이상이 격파가 되는데 우리는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330대 빵, 이거 이순신 장군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 330대 빵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딴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무기입니다. 무기. 전쟁 승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기입니다. 무기 측면에서 질적 격차가 일정 정도 이상 벌어지면 전략, 전술, 정신, 전략, 리더십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330대 빵이 나왔을까요? 무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본 함선을 격파시킬 수 있는 청자, 총통, 지자, 총통을 대표되는 요즘으로 따지면 함포, 대포를 쏘는데 일본 수군은 천만다행으로 배에서 우리처럼 대포를, 함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 수군 병사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일본 수군은 기본적으로 해전이 벌어지면 원거리에서는 조총을 쏴요, 활을 쏴요, 우리처럼. 그러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 올라와서 백병전을 벌입니다. 동양 삼국 가운데 칼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총이 있지만 조총은 원거리에서 쏘다가 붙어서 올라와가지고 칼싸움을 벌여야 돼요. 이게 얘네들의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30대 빵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보면 일본 병사들이, 수군 병사들이 우리 배 위로 올라왔을까요? 못 올라왔을까요? 못 올라왔을까요?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면 그 김한민 감독이 3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우리 배 위로 올라오면 330대 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북선 충돌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북선은 충돌하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력 무기는 포예요. 근데 포가 잘 안 맞아. 어떻게 하면 포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포가 맞으면 끝내주는데 잘 안 맞아. 어떻게 하면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쏘면 되잖아요. 30m에서 쏘면 다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근접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에요.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근접 포격용 돌격선이에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영화 만든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 거북선은 충돌 절대로 안 했어요. 우린 충돌하면 안 돼요. 충돌하면 배가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떤 양상의 전투가 벌어져요? 여러분, 칼싸움이 벌어져요. 절대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칼싸움에 관한 한 지존이잖아. 뒤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기준으로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 어느 나라 수군이 첨단 수군입니까? 그렇죠. 조선은 수군 강국이었습니다. 1592년 기준으로 동아시아 최고의 질적 전투력을 갖춘 거북선, 판옥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배가 일본에 없고요, 명나라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질적 전투력은 2024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높았다. 2024년 대한민국 해군은요, 좋은 배 많이 가지고 있지만 1등 가는 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적어도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전투함이에요. 거북선의 경우는 유럽하고 서양하고 통틀어도 159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군함으로 미국 애들이 선정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임진왜란 해전 그러면 위대한 리더여 장수였던 이순신 장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승리했다. 이게 뭐죠? 영웅사관입니다. 영웅사관. 그런데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과학입니다. 과학.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제가 병법을 공부해 봤더니 병법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군대가 싸운다. 어느 나라 군대가 이길까요? 힘센 나라 군대가 이깁니다. 똑같습니다. 전술도 이순신 장군이 아까 임진왜란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전부 승리했잖아요. 가만히 들다 보면 우리가 척수가 훨씬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타보면 우리가 더 많아. 질적으로도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330대 빵, 퍼펙트한 게 나온 거죠. 그냥 우세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질적 전투력 측면은 조선 수군이 일본을 압도했어요. 압도. 그냥 우월하다라는 표현도 제가 볼 때는 그 표현도 안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결과가 뭐냐고요? 증거가 330대 빵. 자, 그러면 이제 또 역사 지식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역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저희 때는 어떻게 배웠냐? 임진왜란을 당해서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파 싸움만 하고 고모양 고꼴로 있다가 침략을 당해서 20일도 안 돼가지고 수도 한 성 뺏기고 임금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고 말이지. 이런 굉장히 자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역사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지상군의 경우는, 육군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가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엄청나게 착실한, 우리가 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수군을 이순신 장군이 당대에 만든 게 아니에요. 고려 말 이래 200여 년 동안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무기, 함선, 병력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준비했다. 육군의 경우는 준비가 미흡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수군의 경우는 이런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그 정도로 극복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를 이순신 한 요소에만 우리가 다 국한해서 설명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는 양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열세였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했던 첨단 조선 수군과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의 역량,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시너지화된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경쟁력의 실체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기, 우리는 한 포를 쏘는데 얘네들은 한 포를 못 쏴요. 자, 우리의 주력 전투함이 이제 판옥선인데, 이 판옥선, 판옥선 이게 어떤 배입니까? 이게 판옥선이 어떤 배예요? 큰 배예요.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큰 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앞에 보면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는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대선 건조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안 만들어지다가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시제품이 나오고요. 거기서 임금님이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논의를 보면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배 만들려고 그러면 국방비가 엄청 듭니다. 임금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배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큰 배 만들자고 그러는 거야? 임금님, 우리가 이제 수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구가 쳐들어오면 맞서 나가서 활을 쏘는데 저놈들도 원거리에서는 활을 쏩니다. 근데 저놈들은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올라 와서 칼싸움을 벌이는데 임금님 칼싸움에 관한 한 지존입니다. 이걸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가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칼싸움 못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판옥선 크게 만들었다고요? 아이고 뭐 참 공부 잘하셨어요. 자, 응용 문제 낼게요. 거북선 왜 이상한 모양의 뚜껑을 덮었을까요? 크게 칼싸움 못해서요. 칼싸움 못해서. 왜냐하면 거북선은 판옥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포를 쏘지만 이 명중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북선은 30m, 20m까지 접근하잖아요. 빠바방 쐈는데 안 맞았어. 불발탄이 나왔어. 당시 이 총통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한 발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3분에서 5분 걸려요. 그러면 빠바방 쐈는데 안 맞았어. 3분 내지 5분 동안 이게 재장전해야 돼. 그때 30m니까 이거는 그냥 뭐 20초만 와가지고 올라와서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이 우리 배로 올라와서 칼싸움하면 우리 칼싸움 못하는 우리 병사 다 죽잖아요. 그래서 거북선은 특별히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이 우리 배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원천적으로 뚜껑을 덮고 등어리에다 쇠코창이 꼽은 거예요. 위에 거적을 덮고. 그래서 거북선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변화, 혁신에 대한 능력이 거북선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군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기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북선 왜 가까이 돌격한다고요? 우리의 장기인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려고.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일본의 장기인 등선 백병전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이. 이거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거리에서 쏘는 포와 활이 주목이고 일본의 경우는 단병전, 접근전을 벌인다는 걸 이순신 장군이 뻔히 알고 판옥선이 이제 문제가 포를 쏘는데 문제점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맞으면 끝내주는데 안 맞아.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게 거북선이다. 그러면 이분은 당시 어떤 그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 수군의 함선이 가지는 장단점, 전술의 장단점, 일본 수군의 함선이 가지는 전술이 가지는 장단점, 이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고 우리 것은 극대화시키고 일본의 것은 무력화시키는, 이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길래 그와 함께하는 해전에서 조선수군 장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까? 이 얘기 어서 많이 들었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거 이순신 장군님 어록이에요.
명량해전 하루 앞두고 지금 훈시한 내용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조선수군 장병들이 왜 리더 원균과 함께 했을 때는 도망가기에 바쁜 오합지졸로 변해 있었을까? 똑같은 조선수군인데 똑같이 질적으로 일본 수군을 압도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전투력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잖아요.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전승무패의 승리 신화를 창출했던 조선수군이 왜 리더 원균과 함께 했을 때는 7천량 해전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을까?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리더십. 그래서 무기 체계, 질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리더십의 문제다, 리더의 문제다라는 걸 이렇게 반면교사로 알려주는 사례가 7천량에서의 패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4가지인데 크게 2가지 정도로 응축해서 요약해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전문성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성과 도덕성. 좀 딱딱한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순신 장군을 한국적 리더의 아주 표상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개를 하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적 리더십, 한국인들은 도대체 리더에게 뭘 요구하지? 그래야 이게 한국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상적인 이 문장을 하나 생각을 해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되지. 똑똑하면 뭐하냐고? 사람이 되지. 실력만 있으면 뭐해? 사람이 되지. 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리더십의 아주 그냥 핵심 포인트예요. 이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공부한 걸 토대로 이거를 범주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 어떤 분이라고요? 실력도 있고, 도덕성도 있는. 도덕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이 되었어. 된 사람이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사들 다 운영하시니까 사람들 보는 데는 또 귀재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과 된 사람, 누가 더 좋아요?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 봉사하는 사람, 직거를 조금 더 이렇게 덜 챙기는 사람. 다 자기 중심의, 자기 욕구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람답다라는 얘기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여러분들 회사 밑에 있는 구성원들을 딱 보면 이미 다 알잖아요. 아, 쟤는 능력이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여기에 포인트가 다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그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의 리더십도 바로 이 문제예요. 청문회하고 뭐 하면 어디에서 걸려요? 전문성, 도덕성 어디에서 걸려요? 어떤 사람은 다 걸려. 다 걸리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낙하산에 낙하산. 낙하산은 전문성에서도 걸리는 사람들이야. 전문성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대개는 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주 넘쳐나요. 많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해,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서 동시에 도덕성까지를 겸비한 사람이 이제 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얘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 둘을 조화롭게 겸비하자. 이 둘을 조화롭게 겸비한 우리 회사원은 없어? 여러분들이 교육을 만약에 리더십을 하려고 해도 바로 이 문제, 결국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전문성 과학회는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자, 직무지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직무지식에 정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질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력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실력 없는 리더는요, 아무리 마음 좋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비슷비슷할 때 이제 우리가 가는 거지. 자, 이순신 장군님의 직무지식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리더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기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임진왜란 해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과 몇 번 해전을 하니까 조선수군 장병들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해전이 벌어지면 보통은 다 뒤로 빼야 되는데 해전이 벌어지면 서로 앞장서 나간대. 그래가지고 우리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큰일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더라고요. 왜? 끝난 다음에 나는 안 죽고 성과는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구성원들의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변화혁신 역량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임진왜란이 벌어진 1592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보통 전쟁사라고 그래요. 들어봤나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쟁 승리의 역사예요. 예,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피한 어떤 조직이나 문화나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쟁 승리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전쟁의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무기 체계 발달사예요. 전쟁사는 무기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92년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칼, 활, 창을 위주로 하는 재래식 무기에서 소위 조총, 총통, 대포, 화포라고 불리는 화약 무기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의 시기에 임진왜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군의 리더 같으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 칼, 창의 재래식 무기와 지금 우리가 개발한 천자통통, 지자총통이라고 불리는 이 화약 무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결합을 시켜야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을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육전과 해전이 완전히 결과가 딴판이에요. 지상전은 일본군 중심의 흐름으로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지상군의 경우는 일본이 우리보다 조총이라 불리는 화약 무기로의 전환이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 왔는데 충주 탄금대 벌판에서 신립장군의 기마부대하고 소서행장부대의 조총부대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신립장군의 기마 전술이 박살이 나는 대표적인 전투가 탄금대 전투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요. 이거는 정말 시대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립장군이 왜 내가 졌는지도 모르고 전 거예요. 왜? 당대 최고의 전술이 기마 전술이었거든요. 이걸 당해낼 수 있는 전술이 없거든요. 그런데 탄금대에서 끝났어요. 그 뒤로 절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수군의 경우는 해전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조선 수군이 일본보다 총통이라고 불리는 화약무기의 전환이 훨씬 빨랐어요. 언제부터요? 우리는 포를 언제부터 배에다 싣고 쐈을까요?
여러분 고려말 채무선까지 올라가요. 채무선 다 아시죠? 화포 하양 만드신 분 왜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화포를 만들자마자 바로 배에 실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고려말 이래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함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어요. 이것이 전제돼야 여러분 아까 보셨던 330대 빵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 봤더니 일본 수군 병사들은 해전 끝날 때까지 노량해전 제외하고 우리 배 위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명량해전에서조차도 우리 배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포에 당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전쟁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가 이제 도덕성 바퀴가 하나 남았잖아요. 도덕성 바퀴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치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무슨 가치의식 인격을 따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을 무슨 명분으로 죽이죠? 어떤 명분으로 사람 죽이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안 해야 돼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우쳐낸 게 뭐냐면 전쟁을 하되 전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쟁을 해야지 그거에 반하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민족을 위해서 어떤 그룹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하는 전쟁은 여러분 100% 전쟁 범죄예요. 히틀러의 전쟁이 그렇고요. 일본 제국주의 전쟁이 그렇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저는 정말 지금 혼돈돼요. 저게 뭔지 뭐를 위한 전쟁인지 점점 미궁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백성을 도륙하고 임금이 있는 도성을 침탈하는 만행을 보면서 이순신 하늘을 보고 맹세합니다.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이순신 장군님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십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마지막 노량해전은 안 해도 되는 해전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내부적으로 철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의제라는 우리가 싸워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명나라가 와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른 울산부터 순천까지 남해 연안에 외성을 쌓고 쫙 포진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돌아가요. 별 저항을 받지 않고. 그런데 여수 순천에 있는 고니시 우키나가 소서행장 부대만 조명 연합 수군 함대에 의해서 퇴로가 봉쇄 당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해전이 마지막 노량해전이에요. 소서행장이 이순신한테 뇌물을 바칩니다. 제발 돌아가게만 해달라. 우리 전쟁 끝나고 돌아가겠다 말이지.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올 땐 네 발로 왔지만 갈 때는 절대로 못 간다. 단 한 척도, 이순신 장군 표현이에요.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니네들이 7년 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요따오진 못하게 하겠다. 그런 각오로 마지막 벌인 해전이 노량해전이고요. 이분 여기서 전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노량해전을 이순신 장군의 가치의식, 역사의식이 반영된 위대한 해전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자, 도덕성 바퀴의 마지막 요소가 이제 인격의 문제입니다. 저희 세대는 인격이 밥 먹어줘, 출세해, 1등해 이런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성장해온 세대예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 인류 사회,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인격이 밥 먹여주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인격이 경쟁력 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기라성 같은 전문성을 지닌 지휘관들, 참모들이 모여들고요. 심지어는 의병들이 모여들고요. 스님들도 모여들어요. 승병들도 모여들고요. 백성들도 모여들어요. 리더 원균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져요. 인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즈음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주목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인격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 나라와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되어서 이런 정말로 민관군이 통합되는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의 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리더십 교육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리더십은 인격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리더십은 단순한 스킬, 방법이 아니에요. 인격이 밑바탕 되지 않는 그 리더십은 사상 누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똑같은 리더십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리더가 발휘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까닭은 그 리더가 가지는 인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원래는 뭐 시간이 많으면 직무 지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그림만 보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 역량의 상징물 거북선. 이게 이제 1980년 제가 해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처음으로 해군에서 만든 거북선, 그 재현한 거북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잘못됐어.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아니에요. 목이 저렇게 쫙 올라온 거북선은 조선 후기의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용의 아가리에서 포를 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척을 만들고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거북선을 또 재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현자 총통을 쏠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들었어요. 해군사관학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래서 이거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북선은 근접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고 근접 포격용 돌격선이다. 한산해전 영화에 나온 거북선의 충돌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충돌을 하거나 칼싸움을 벌여가지고요 330척을 겨우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0년, 20년 후에 정말 어떤 감독이 이순신 장군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해전을 이 어떤 이 흐름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묘사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 교훈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교훈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치의식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격 문제도 이순신 장군 주변의 사람들 결국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혼자 거북선을 만들어요? 거북선 만드는 거는 조선 기술자고 포 만드는 건 대장장이고 다 그래요. 이순신이 통제사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수많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리더 원균이 이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다 허틀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7천량 해전 패배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같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5분 내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순신 생태계, 이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현 위치 위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이순신 장군은 원리원칙주의자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요. 직속상관 부당한 명령 내리면 맞대미 쳤고요. 심지어는 임금 선조를 하더라도 이의지기도 하고요. 이런 분이 이순신이었어요. 참 보기 좋잖아요. 본받을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
제가 배웠던 역사 지식은 이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 어땠을까요? 조선 조정이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음모가 난무하고 뭐 뇌물이 횡행하고, 아니 그런 사회에서 이순신 같은 이런 원리원칙주의자, 정의로운 이런 관리가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올라가란 말이야. 이게 제가 30여 년 전부터 퀘이션 마크를 친 거예요. 이게 뭐지? 에?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순신 장군 불우한 분이에요? 출세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들은 뭐 백의종군, 의금부, 하옥, 뭐 고문,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때를 못 만나서 아주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 32살에 문과에 합격을 해서 54세에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십니다. 22년 동안 관직 생활하면서 8년여 이상을 해군 소장, 해군 대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때를 못 만났어요? 때를 만났지. 이분 비록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탁되어서 전라 좌도 함대 사령관, 삼도 수군 통제사, 해군 참모총장, 무관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가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순신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지만 출세한 사람이다. 과연 대한민국 2024년 이게 되나요? 지금? 될까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이분도 좌우명이 있어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의 부귀 영화를 훔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나라여서 가치지향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출세지향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에 대한 선언인데, 정말 좋은 사회는요, 가치지향으로 살았는데 출세하는 사회. 누구처럼? 이순신처럼. 그래서 제가 이순신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리더라 하더라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자기 역량을 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순신일 수가 없었겠죠. 제가 30여 년 전에 해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 동료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순신 같은 이런 원리원칙자이자 정의로운 이런 장교가 우리 옆에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 계급이 진급이 어디까지 됐을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묻고 있어요. 30여 년 전엔 중령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대령쯤 나와요. 대령 완스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찌지고 뽑고 하지만 점차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뭐 이 뒤에 있는 거는 전부 이제 생략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얘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그러다가 불이익 받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물음이고요. 답이 이순신 생태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역사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아까도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지상군의 경우는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착실한 우리의 준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당시 조선 그 조정의 가치 지수가 어찌 보면 2024년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조선 우리가 그렇게 막 당파 싸움하고 뭐 음모가 난무하고 그렇게 봤던 그 시대가 오늘날 대한민국보다 가치 지수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사회에 이렇게 되려면 이순신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순신 장군처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환경, 사회 환경, 이게 여러분 이순신 생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순신이 살던 시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순신일 수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어려웠지만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선조 시대에 조선 왕조 500여 년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배출된 상위 랭킹 3위 안에 드는 인재군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도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시련의 관리 생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탁되어서 이렇게 이순신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리의 리더들은 이순신 장군님처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한편,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기업의 조직은 과연 현재 이순신 생태계인가 아닌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있는 이 조직만이라도 정말 이순신 같은 인재가 마음껏 활기를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생태계로 만드는 일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이 한 단계 상승하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에게 부여된 작은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